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칼처럼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아직 동도 채 뜨지 않아 하늘이 희뿌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다들 아직 고난잠에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달콤한 휴식을 깨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찢어질 듯한 한 남자의 통곡 소리였지요. 여보, 여보, 이리 가시면 어떡하오?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아이고, 이 서럽고 또 원통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잠에서 깨어나 창밖으로 들리는 흐느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통곡 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채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국은 김진사댁 마님이 숨을 거둔 모양일세. 그러게요. 그렇게 오래 고생을 하시더니 남겨진 아이가 불쌍하죠. 아이가 지금 몇 살인 거야? 몇 살은 무슨 이제 겨우 돌도 안 되었을 겝니다. 추수할 때 태어났잖아요. 그 건강하시던 마님이 내 얼른 진사 어른댁에 가봐야겠네. 네, 저도 애들 일어나면 데리고 가볼게요. 김진사는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문 양반가 집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벼슬을 한 조상님도 많았고 그간의 녹봉으로 받은 전답이 많아 그 고을 사람들은 대부분 김진사 댁의 땅을 빌려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집안의 어른은 김진사로 아직 젊고 학식 높은 선비였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합격을 했지만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벼슬을 마다하고 내려와 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번갈아 3년상을 치른 뒤 다시 벼슬길에 나설 작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겨우 잉태를 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겨울을 난 뒤 다시 뜻을 펼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30줄이 되어서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해는 큰 풍년도 들어서 복덩이가 태어났다며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늘 몸가짐이 얌전하고 조신하며 현숙했던 아내는 출산의 산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틀 꼬박 난산에 시달리다 아들을 낳자마자 혼절해서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보, 제발 눈을 좀 떠보시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컸다오. 여보, 김진사는 매일 손수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깨어나지 못하는 아내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직접 입에 미음을 흘려놓고 팔다리를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끔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기는 하였지만 정신은 영 돌아오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처럼 말라가기만 했지요. 거기에 김진사는 근방에 용하다는 의원이며 약방, 침쟁이까지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지요. 풍을 맞아 쓰러진 병자도 침 한 방에 일으켜 세운다는 소문이 있는 의원마저 환자의 맥을 짚어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인의 맥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럼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요? 산송장이라는 말이 지금 부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송장과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곧 생을 달리하실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네.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 내 돈은 얼마든지 줌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명줄 아니겠습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자 김진사는 사대부 집안의 선비라는 체면을 무릅쓰고 무당까지 은밀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당 역시 고개를 저었죠. 사람의 생사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 방법이 없겠느냐. 정녕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냐 말이다.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숙인 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며 돈 꾸러미를 던져 주었지요. 알았다. 혹시 방법이 없나 해서 부른 것이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으니 여기 품삯이나 가져가거라. 김진사가 건네준 품삯은 아주 넉넉했습니다. 무당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더니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마님의 옆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김진사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나중에 마님의 명복을 비는 일에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 고맙다. 나중에 꼭 안 사람의 명복을 빌어다오. 김진사는 고개를 돌리며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무당이 결심을 한 듯 방을 나서려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진사올은 아드님은 나중에 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름을 크게 떨칠 분이 될 것이옵니다. 뭐라? 갑작스러운 무당의 말에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를 보는 용한 재주가 있다 하여 속는 셈치고 데려온 무당인데 갑작스럽게 아들의 앞날을 예언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에게 명예롭고 밝은 미래가 있다 하니 김진사는 무당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내 기쁘구먼.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네. 그러나 아드님의 앞날은 가시밭으로 가득 차 곤궁할 것입니다. 뭐라?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 깊은 집안의 이 많은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될 자신의 아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니요. 말이 되지 않았죠. 진사어른도 아드님의 기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럼 방법이 있단 말이냐? 때가 되면 아드님의 어머니가 될 분이 무덤에서 나와 아드님을 돌봐드릴 것입니다. 또한 무덤에서 나온 이가 아드님의 짝이 되어 평생을 지혜롭게 곁에서 보필할 것입니다. 김진사는 무당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미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어미가 다시 무덤에서 나와 아들을 도와준다니요? 진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당을 쳐다보았지만 무당은 말을 계속해 나갔지요. 무당은 크게 결심한 표정으로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품에서 자라 가장 높은 것으로 가실 분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야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실 테니. 가장 낮은 곳. 진사 어르신, 부디 붉은 띠를 한 사내를 조심하십시오. 김진사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무당은 그 말만 남기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하고 달래고 나중에는 화까지 내보았지만 무당은 더 이상은 천기 누설이라며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무당이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떠난 지 이틀 만에 김진사의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린 젖먹이만 두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 준비를 하느라 김진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장례를 5일장으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손을 보태었지요. 아이고 여보. 이렇게 떠나면 나와 아이는 어쩌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김진사와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젖먹이를 보고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매장을 하러 상여를 메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가문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아내가 차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직관을 불러 아내의 맷자리를 봐도 터였습니다. 옛말에 미리 수이나 맷자리를 봐두면 병자가 일어난다는 말도 있었으니 이 말로 아내가 일어나도 좋고 그게 아니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나쁠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때는 한겨울이라 맷자리를 파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인부들은 직관이 짚어준 자리에 불을 피워가며 며칠에 걸려 겨우겨우 관을 놓을 만큼의 자리를 파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짚을 덮어 땅이 다시 어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두었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 아침, 관을 지고 추운 겨울 산을 오른 일행들은 묘자리에 집자리를 걷어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으악! 에그머니나 맷자리의 사람이 송장이 있구먼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김진사는 황급히 아내의 묘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덩이 속에는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웅크린 듯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두 여인은 좀 큰 여인과 서너 살 먹은 듯한 여자아이로 모녀로 보였습니다. 야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거지 모녀가 집자리를 걷고 숨어든 것으로 보였지요. 사람들이 소란한 소리에 거지 모녀가 몸을 꿈틀거리더니 그중 어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요. 품에는 아직 잠에서 채 깨지 못한 어린 딸을 안은 채 말이지요. 산바람 머리에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 여기저기 해지고 더러운 남루한 옷차림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넝마로 대충 감아놓은 발. 거지 모녀는 어린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엉금엉금 맷자리를 기어 올랐습니다. 거지 모녀가 묘자리를 빠져나가자 한겨울에도 악취가 풍겨와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썼습니다. 하인들이 그 거지를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해댔지요. 그 거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밤 너무 추워서 그만. 아무리 그래도 귀한 묘자리에 부정타게 이게 무슨 짓이냐?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추워해서 그리했습니다. 김진사는 맷자리를 굽어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인데다 땅속이라 그런지 훈기가 느껴지는 듯했지요. 엄동설안의 추위를 피하기에는 딱 좋아 보여 추위에 떨던 거지 모녀에게는 긴긴 겨울밤을 피하기 딱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하인들이 매질을 하려 하는 걸 김진사는 말렸습니다. 되었다. 그냥 대충 먹을 걸 주어서 보내거라. 안 사람 가는 길 춥지 말라고 밤새 따뜻하게 보살펴준 이들이니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거지 어미는 엎드려 울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사이 잠에서 깬 거지 딸은 영문을 모르는 듯 해맑은 얼굴로 그저 멀뚱멀뚱 색색으로 꾸며진 상여를 쳐다보고만 있었지요.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김진사는 슬픔에 잠긴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오는 일행 중에는 거지 모녀도 끼어 있었지요. 김진사가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거지 어미가 김진사의 발밑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부디 저희 모녀를 받아주시옵소서.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저 저희 모녀 살려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이 불쌍한 아이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 딸아이는 맑은 눈빛으로 김진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행색이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총명하고 막다는 생각이 드는 김진사였지요. 김진사는 행랑어멈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모녀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고 적당한 일을 시키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었지요.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어찌나 총명하고 반듯한지 온 동네 사람들이 김진사의 아들이 나중에 김진사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렇게 자랄수록 더욱 빛나는 아들을 보며 김진사 역시 흐뭇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가 죽은 후 벼슬길도 마다한 채
그저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해마다 김진사의 땅에는 늘 풍년이 들었고 아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김진사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미 벼슬이며 정치에는 관심이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김진사를 그냥 두지 않았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누구시옵니까? 김진사와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던 최진사라고 하면 알 것이다. 말을 전하거라. 그는 김진사와 서울에서 같이 과거에 합격을 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던 절친 최천수였습니다. 이미 벼슬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오랜만에 김진사를 만나러 직접 김진사의 고향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인가? 이복의 천수. 정말 오랜만이네. 이복의 윤석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장원급 제자가 이런 시골에서 꼼짝 않고 들어앉아 얼굴도 보이지 않은 이 말일세. 두 친구는 서로 반가워하며 얼싸안았습니다. 이복에 자네를 찾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부모님 상도 다 치렀고 안사람 일도 잘 끝났으니 이제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세. 모르겠네. 나는 그저 여기서 아이 크는 것 보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부러울 것 하나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싶고. 그 무슨 허튼 소리야. 조정에서 자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데. 자네 부모님도 자네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좋아하시겠나. 친구는 빨리 조정으로 돌아와 벼슬기를 하라고 김진사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원래 부모님 3년상만 치르고 올라가기로 하고 휴직계를 내고 온 차민이 김진사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는 했지요. 결국 김진사는 여기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짐은 얼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가 한양에 가 있는 동안 이 집을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오냐, 부모님 때부터 물려온 집이니 잘 돌보아다오. 내 곧 내려올 것이다. 김지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벼슬살이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깔깔 웃으며 한 여자아이와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아들 뒤를 따랐지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의 아이로 보였지만 얼굴이 뽀얗고 이목구비가 선명해 한눈에 보아도 품위가 흐르는 고운 아이였습니다. 김진사는 놀라 물었죠. 저기 윤재와 놀고 있는 저 아이는 누구냐? 아이고,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때 마님 상 치르는 곳에서 주워온 거지 딸이옵니다. 뭐라고?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세월이 흐르면서 김진사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날 자신을 따라온 거지 모녀에 대해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떼국물이 흐르던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어여쁘게 큰 사실을 김진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저렇게나 자랐구나. 그 어미는 어디 있느냐? 하인은 거지였던 그 어미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김진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거지였던 때와는 몰라볼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은은한 기품마저 흐르는 놀라운 미인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요한 눈빛과 차분한 몸짓까지 하인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요.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 내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볼 뻔했구나.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게 다 주인마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한양으로 가게 되었으니 여기서 잘 지내고 있거라. 주인마님, 청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모녀를 같이 데리고 가주십시오. 뭐, 너희도 같이 따라가겠단 말이냐? 네, 저희는 여기에 식솔이 있는 다른 하인들과 다르게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주인 마님이 계시지 않은 이곳에 어찌 저희 모녀가 밥을 축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한양에서도 주인 마님을 계속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진사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양에 가서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돌볼 하인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하인을 두어 명을 데리고 가기는 했지만 살림을 봐줄 야무진 여자 하인은 누구를 데려갈지 결정하지 못했던 터였지요. 젊은 여종은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터라 한양까지 먼 길을 따르기 힘들었고 다른 여종들도 모두 어린 자식들까지 있어서 김진사는 망설이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때 거지 출신의 여종이 자신과 딸을 데려가라 청하니 딱 적당해 보였습니다. 한양까지 먼 길인데 너는 그렇다 해도 네 딸이 갈 수 있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저 아이는 저보다 더 건강하니 괜찮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련님과 가장 친한 동무로 큰 터라 도련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매일 밤 울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 한켠에서 자신의 아들과 깔깔대며 놀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녀를 같이 데리고 간다면 자신의 걱정도 덜어질 듯 했지요.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월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는 오키라 불러주십시오. 그래, 월선아,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렇게 김진사 일행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단촐한 짐과 약간의 세간살이 그리고 월선이와 오키도 함께였지요. 일행은 부지런히 걸어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오키는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고 즐겁게 걸었습니다. 아직 어린 김진사의 아들은 월선이가 업어서 한양까지 갔지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고운 여인과 귀여운 딸아이. 그리고 풍채 좋은 김진사는 멀리서 보면 한 가족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적당한 집을 하나 구해 한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벼슬길에 올라 벼슬아치의 생활을 시작했고 월선이는 알뜰살뜰 살림을 했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월선이는 김진사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고 김진사와 김진사 아들 윤재의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 입혔습니다. 오키 역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손끝이 얼마나 야무진지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해내었지요. 김진사의 아들 윤재는 한양에 있는 서당에도 다녔습니다. 서당에 가는 길은 늘 오키가 함께했지요. 둘은 매일 아침마다 손을 잡고 다정하게 서당에 갔습니다. 오키는 윤재가 공부를 하는 동안 마당에서 귀동냥으로 글 공부하는 것을 듣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윤재에게 오늘 공부한 것을 물었지요. 도련님 오늘 배운 걸 이야기해보세요. 오늘은 인상교득책은 주백사가주랑 구절을 배웠어. 주백사가주가 아니라 즉백사가주예요. 따라해보세요. 인상교득책은 즉백사가주. 인상교득책은 즉백사가주. 잘하셨어요. 그럼 뜻이 뭔가요? 사람이 나물 뿌리를 씹을 수 있으면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지요? 고통을 잘 참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어요. 나물 뿌리를 씹는 것이 고통입니까? 그렇잖아. 아유, 맛없어. 그걸 어떻게 먹고 사니? 도련님도 참, 나물 뿌리를 씹는다는 건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이 말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키는 너무나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일찍 집으로 들어왔다. 우연히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복의 월선아, 네, 나으리. 자네 딸 오키가 저렇게 영특한 아이였던가? 부끄럽지만 오키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천자문도 도련님 어깨 너머로 배워 다 떼었습니다. 오,
그렇단 말인가? 그날 이후로 김진사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상을 물린 뒤 자신의 아들과 오키를 나란히 앉혀놓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오키의 영특함에 놀랐지요. 자신의 아들도 보통의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였지만 오키의 영특함에는 비할 바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안타깝구나. 이 아이가 사대부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 될 것을. 그러나 김진사의 이런 행복한 시기도 얼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조정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오랜 파벌 싸움이 극으로 치달아 서로를 고발하고 심지어는 거짓 고변을 하여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일이 빈번했지요. 그리고 왕은 신하들의 이 다툼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최대한 이러한 정치 다툼에서 멀리하고 조용히 할 일을 하며 몸을 숙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수는 곧 김진사에게도 손을 뻗쳤습니다. 이복의 김교리, 자네 최천수와 오랜 벗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게 해. 최천수가 지금 병판의 다툼에 휘말려 옥사를 치를 판이네. 그게 무슨 소리이십니까?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최천수의 처가가 좌의정의 사람들을 아닌가? 병판이 눈에 가시로 여기다가 그 화가 결국 그 사람에게까지 뻗쳤으니 자네도 조심하게. 김진사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의 장래와 자신의 가문을 위해 다시 정치인의 길로 나선 것이 어쩌면 큰 잘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김진사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복의 치수. 오, 김교리 왔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일을 듣고 왔어. 목소리를 낮추게. 나를 따라와. 어서. 친구를 으슥한 뒷마당으로 끌고 나온 김진사의 친구 최치수는 김진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좌의정 대감이 우리 처가의 오촌 형님 되시지 않는가? 사실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일세.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나보다도 나 때문에 자네가 혹시라도 고초를 치를까 걱정이 되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되네. 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린 아들을 생각하게. 자네에게 변고가 생기면 그 아이의 앞날은 어찌 되겠는가? 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김진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길거리에서는 구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그 구판을 쳐다보던 김진사는 문득 과거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앞날은 가시밭으로 가득 차 곤궁할 것입니다. 김진사는 벼락같이 그 옛날 들었던 무당의 말이 떠올랐죠. 진사어른도 아드님의 기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아드님의 어머니가 될 분이 무덤에서 나와 아드님을 돌봐드릴 것입니다. 또한 무덤에서 나온 이가 아드님의 짝이 되어 평생을 지혜롭게 곁에서 보필해드릴 것입니다. 갑자기 김진사의 머릿속을 때리는 그 말에 김진사는 벼락같이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말이 그 뜻이로구나. 아드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품에서 자라 가장 높은 것으로 가실 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야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실 테니. 김진사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지요.
저녁을 물린 뒤 김진사는 월선이와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 나에게 변고가 생길 듯하다. 그때 내 아들 윤재를 잘 부탁한다.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더는 묻지 말고 내 아들을 부탁할 사람은 오직 자네와 오키뿐이구나. 오키야, 너는 윤재를 평생 곁에서 잘 돌봐줄 수 있겠느냐? 네, 걱정 마십시오. 딸이 평생 도련님을 잘 모실 겁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야, 너도 월선이와 오키를 친어미처럼, 친누이처럼 잘 따를 수 있겠느냐? 어린 윤재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월선이와 오키는 이미 제게는 어미와 누이와 다름없습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죄인은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오. 이런 외침과 함께 우지끈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군사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서. 월선아, 내 아들을 부탁한다. 나으리. 김진사는 급히 미리 싸둔 보따리를 월선이에게 맡기고 급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병사들이 이미 가득했습니다. 당장 내려와 어명을 받으시오. 김진사는 힘없이 끌려 나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진사어르신, 부디 붉은 띠를 한 사내를 조심하십시오. 그제야 김진사는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사내를 조심하라는 무당의 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감고 힘없이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월선이는 급히 윤재와 오키의 손을 잡고 황급히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서워. 도련님, 무서워 마십시오. 제 품에 와서 안겨 계세요. 곧 끝날 것입니다. 셋은 뒷산으로 달려 올라가 부둥켜 안고 깊은 나무그늘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병사들이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샌 다음 날이 박자기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밤새 또 사람이 죽어나갔나벼. 그러게 신하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니 이러다 그를 아는 사람은 남아나지 않겠어. 거리에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죄상을 밝히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김진사의 친구 최천수와 김진사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입니다. 김진사 어른이 형장으로 끌려가신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다. 잘못하다가는 도련님도 잡혀간다. 어쩌지요? 고향에도 사람이 깔렸을 테니 우리는 무조건 먼 길로 가자. 월선은 장터에서 허름한 옷을 구해 윤재의 옷을 갈아입히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지금부터 도련님은 저에게 어머니라 부르셔야 합니다. 아셨죠? 응, 알았어. 말투도 고치셔야 해요. 어머니, 알겠어요. 하셔야 합니다. 해보세요. 응,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도 말을 놓을 것이니 오키도 말을 놓거라. 누가 물으면 상인이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고 우리끼리 고향을 떠나온 것이라. 대답해야 해, 알겠지? 셋은 김진사의 고향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갔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할 것 없던 환경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월선은 강단 있게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오키 역시 힘든 내색하지 않고 윤재의 손을 잡고 먼 길을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일단 이렇게 숨어 지내자.
내 어머니, 원택이도 잘 지낼 수 있겠지? 원택이로 이름마저 바꾼 김진사의 아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거친 생활에 몸은 힘들었지만 든든한 월선이와 오키가 있었기에 소녀는 무서운 내색도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소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죠.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려요. 여기 국밥 2그릇이랑 탁배기도 좀 내오게.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국밥집은 늘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월선의 솜씨가 워낙 훌륭했고 오키와 원택도 바지런히 움직여가며 일을 돕고 있었죠. 원택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옛날 김진사의 아들 윤재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밥집에서 국밥을 나르는 주모의 아들이 아니라 명문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오키 역시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오키를 보고 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어쩐 일인지 오키는 혼기를 꽉 채우고도 시집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뒷정리를 마친 오키는 자러 들어가려다 환하게 불이 켜진 원태기의 방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원태가, 뭐해? 공부하고 있었어? 자기 전에 책 좀 읽고 자려고. 우리 원택이 기특하네.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를 다 하고. 내가 아직도 옛날 코올리게인 줄 알아. 누이도 참.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그들은 가족이라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올해 새로운 전하가 등극하시는 걸 기념하는 과거가 치루어질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소리야. 얼른 과거에 나가 급제를 하고 아버지의 원통한 한을 풀어야지. 김진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던 모든 가산도 몰수가 되었지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 그때 일을 벌였던 사람들과 왕이 전부 세상을 떠나 새로운 왕이 새롭게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태기는 과거의 뜻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키가 설득을 해도 벼슬에는 뜻이 없어 보였지요. 어머니, 도련님이 과거를 치르지 않겠다 하니 어쩝니까? 아직 두려우실 수 있으니 어쩌겠느냐. 하지만 여기 시장 바닥 국밥집 아들로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너무 큰 일을 겪으셨으니 어쩌겠니. 이해해 드려야지. 그러다 이대로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월선이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원태기를 불렀지요. 원태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는 걸 알고 있지? 그럼요, 어머니. 저 역시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 소원을 좀 들어다오.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 뭐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갑자기 월선이는 원택의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엎드렸습니다. 원택이 깜짝 놀라 월선을 일으키려 하자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도련님. 어머님, 이러시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어서.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도련님 어머니가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오직 어머님 한 분이에요. 안 됩니다, 도련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제 자리를 찾으셔야죠. 옛날 저희 모녀가 얼어 죽을 뻔할 때 나으리께서 저희를 거두어서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부디 과거에 정진하셔서 나으리의 억울한 누명과 도련님 집안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월선의 말에 원태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노잣돈을 챙겨주며 원택을 과거 길로 떠나보내게 했죠. 어머니, 누이 그럼 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도련님. 이제 저를 어머니라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부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셔서 돌아오세요.
그럼 월선 어멈? 오키도 이제 더 이상 나의 누이가 아닌가? 네? 그거야 그렇지요. 원래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원택, 아니 윤재는 품속에서 작은 녹가락지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키의 손에 그 가락지를 쥐어주며 말했죠. 내 다시 돌아올 때는 예쁜 옷가락지를 사올 테니 꼭 기다리고 계시오. 오키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의 환송을 받으며 윤재는 서울로 길을 떠났죠. 그렇게 기다리기를 몇 달. 한양에서는 아무런 전갈도 그 어떠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월선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오키의 속이 타들어갈 것을 알았기에 그저 마음만 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사가 행차하신다. 어사가.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소리에 장사 준비를 하던 월선과 오키는 깜짝 놀라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과거 급제를 하고 어사화를 쓴 윤재가 말을 타고 마당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둘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윤재는 훌쩍 말에서 뛰어내려 그 둘에게 다가갔죠. 월선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키 역시 마찬가지였죠. 도련님, 어찌 이런 기쁜 일이... 역시 도련님은 해내실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둘을 보며 윤재는 손을 잡아 둘을 일으켰죠. 어머님,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 도련님이 웬 말입니까? 저에게 어머님은 오직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한 분뿐입니다. 윤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월선을 마루에 앉히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 역시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럼요. 벌써 일어났습니다. 지금 출타하는 길이십니까?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 참 서방님도 제가 아이입니까? 뭘 부탁한다고 그러셔요.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조신히 계세요. 집안일은 아래 것들 시키고. 잔소리 그만하시고 얼른 나가십시오. 모두들 기다리고 있다 하셨잖아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셋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관복을 차려입은 윤재와 그리고 이제는 윤재의 아내가 되어 산달을 앞두고 있는 오키, 그리고 윤재의 장모가 되어 같이 살고 있는 월선이었죠. 봄이 되고 오키는 윤재를 꼭 닮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도련님을 꼭 닮은 귀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래. 윤재는 과거에 급제한 후 과거 자신의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 청했고 새로운 젊은 왕은 모든 사실을 새롭게 파헤쳐 윤재의 신분과 가문 그리고 재산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윤재는 다시 신분을 되찾고 출세를 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월선을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면서 현명하고 아름다운 오키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건 자신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말일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그 보답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보답은 언젠가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